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설전 이어가고 공약 안 보인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 두 번째로 기본주택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토지 공개념 3법 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전부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 해서 다시 한번 대선판 흔들리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가박당에서 논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말한다면 나는 공정소득을 외치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소득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론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사면의 핵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시 한번 사면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된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혔는데요. 1,050여 개 시민단체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대체 공휴일이 확정됐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 하루 더 쉬게 됩니다. 광복절 다음 날, 그러니까 8월 16일 빨간 날이 된 겁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4단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셨습니까? 잘 적응해서 극복해 나가고 계신가요? 코로나 확산세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요. 4단계 연장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지혜 모아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02명이 나왔습니다. 28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줄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비하면은 160여 명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확진자도 697명이 나와서 28일 만에 가장 적은 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매주 수요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고요. 네. 또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많아서 방역당국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1을 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요? 네, 델타 변이의 변이가 바로 델타 플러스 변이인데요. 예. 지금까지 2명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한 분은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다른 한 분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40대 남성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관련해서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감염된 두 분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또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고요? 네, 이 정부와 여야는 이 88%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기로 했는데 네. 건보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란이네요. 음주운전 논란이 왜 또 불거졌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공직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박진영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 측 대변인인데요. 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이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억지 궤변이라고 비판했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커졌어요. 네, 박진영 대변인은 후보 대변인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사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닐 거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동완 후보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만 있는 게 맞냐. 당시 보통 음주운전 초범이 벌금 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어떻게 150만 원이나 받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지사 측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은 20여 년이 지난 일이며 또 공직 전에 일어났고 또 잘못했다고 수차례 사과한 사안이다라면서 이 대변인의 설화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추가 전력은 없다면서 타 주자들의 의혹 제기는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임기 내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에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공약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와 이 투기 공포 수요가 억제돼야 하지만 이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 무주택자 누구나 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이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면적도 좁고 또 위치도 나쁜 경우가 많은데 이 질 좋은 공공주택을 보급해야 한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입니다. 또한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그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면서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고요. 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계속 SNS로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당을 향해 이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끈다라면서 합당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가 중요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 예스냐 노냐로 대답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11월에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이다라며 국민의당에 경고를 보냈고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안철수 대표가 지분 요구를 너무 세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이태규 사무총장,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 돈과 조직이 없지 자존심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요. 이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요구한 적 없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뤄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상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이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에 대해서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라며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미 간의 협의와 우리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박지원 원장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이 국정원은 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조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남북이 매일 2차례씩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정보 등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울러 북한이 이 북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이 정제유 수입 허용, 이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있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오히려 딜레마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사람을 사격장 앞에다 두고 사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해병대 한 지휘관이 이 사격장 앞쪽에 사람을 배치하고 사격 훈련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해병대 그리고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의 모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이 사격장에서 사격대 앞쪽 구덩이에 이 하사 간부들을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뒤쪽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사격 훈련 중에 탄피를 분실하는 일이 반복되자 탄피의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대대장은 이 지난해 제주도 훈련 중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휴일에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4월 합동 상륙 훈련 때는 혼자 초밥을 사다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본인이 제보했는데 이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에게 서면 경고를 했고 이 대대 기관 경고를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인 이 지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면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레름텔 사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옆에다 대어놓고 앞에다 세워두고 사격을 했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서면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이 뉴스 계속해서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그런데 수백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에 이 현대건설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포함해서 이 현대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가 올해에만 3명이고요. 범위를 10년 동안으로 넓히면 무려 51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에 지난 6월부터 이 고용노동부가 특별 현장 감독에 나섰고요. 조사 결과 현대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300건 넘게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현장이 공통적으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6곳 중 1곳은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관리에 써야 할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현대건설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매주 안전점검 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에 모두 5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 이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모두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 5억 6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될 텐데. 보통 서울시 중위 아파트 값 한 채도 아닌데 이게 현대건설한테 5억 6천만 원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되겠어요? 이걸로 뭐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이보다는 좀 실효적인, 좀 제대로 된 벌금 아니면 다른 상응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층에서 아이를 던진 엄마가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신이 낳은 아기를 4층 아래로 던져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여성, 지난해 7월 이 여성은 그 20대 남성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았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올해 1월에 혼자 출산했다고 하고요. 네. 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그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아이 시신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그 낳은 아이를 부모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전 남편과 이혼 후 이 B씨를 만났으며 지난해 2월에도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이를 또 낳으면 부모님께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B씨가 이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참작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서 A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비정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올해 대체 공휴일 확정됐습니다. 네, 이 설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 제도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되는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8월 16일. 네,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일이 됩니다. 네. 어제 한국 체조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네, 신재환 선수가 어젯밤 한국 체조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신재환 선수는 결선 첫 시도부터 공중 3바퀴 반을 도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고요. 2차 시기에서는 여홍철 선수의 그 여2 기술에 도전해서 깔끔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는 우리 선수들끼리 3, 4위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김소영 선수와 공이용 선수가 이소희 선수와 신승찬 선수를 이기고 동메달을 따냈는데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왔던 선수들이라 그런지 서로 미안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야구 대표팀은 어젯밤 화끈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7회에 10점차로 앞서면서 경기를 자동으로 끝내는 콜드게임 승을 거두었고요. 이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끝난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우아람 선수가 4위를 기록했는데 네. 대한민국 다이빙 역사상 최고 순위입니다. 우아하게 뛰더라고요. 메달은 못 땄어도 엄청난 선전입니다. 네, 결선에 진출했고 4위. 세계 4위입니다. 엄청난 선전이었습니다. 네, 멋졌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우리나라는 벌금이 벌이 아니라 불법 사용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조성빈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진짜 벌이다, 징벌이다 해서 이거 벌금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돈으로 이런 큰 기업한테 5억 6천만 원이라니요. 거기서 5년 동안 10년 동안 51명이 숨졌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배공님께서 주 기자님, 코로나는 하루 이틀 줄어든 숫자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흐름을 2주 정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조급함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저를 좀 꾸짖는 문자인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4차 유행에 지금 정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장 늦추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겠습니다. 1821님께서 더워서 그런지 피로가 가시질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무지 반갑네요. 반갑게 느껴집니다. 일단 8월 15일, 16일. 네. 기대됩니다. 9193님, 더워도 문을 열고 환기시켜야 합니다. 덥다고 문 닫고 에어컨 틀면 확진자가 안 줄어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서울 시내는 교통량 많고요. 정체 구간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어렵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몰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고척교부터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가장 길게 밀리는 곳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8탄 분기점까지 15km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이후로 금천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남사에서 오산 부근과 기흥 동탄 부근에서 수원 부근까지 차들이 몰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서행하다가 다시 양재 부근에서 반포나들목까지 6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광복절이 가까워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것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사면을 건의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예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영두 의원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어디세요? 제 지역구 마산 하포입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 땅하고 경상남도랑요. 네. 경상남도가 지금 근한 대응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산 정책 같은 거 논의하기 위해서 네. 지금 마산 하포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마산은 뭐가 좋은가요? 마산은 저는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 좋고 예. 먹을 음식 많고 예.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특히나 요즘 은택트 시대에 네. 한적한 휴양 도시로 최고 권장할 만합니다. 네. 사람이 붐비지 않으니까요. 네. 주진우 라이브를 마산에서 현장 라이브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좋습니다. 네. 예. 뭐가 맛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통술집도 있고. 네. 네. 자,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 두 분이 모셔가지고 언론중재법 놓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다 가셨어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듯도 싶은데요. 최영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중재법은 이게 사실은 우리 언론으로 인한 언론의 허위 보도라든가 악의로 인한 그런 피해는 막아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모두 그리고 국민 모두 공감이 서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판결로서도 이렇게 악의성이 분명하고 허위 사실이 분명한데도 계속 그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지금도 몇 억씩 손해배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외국에는 없는 입법 조항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을 반드시 최소 금액은 얼마를 하고 여기에 5배를 더하고 또 심지어는 그 허위 사실이고 이 허위가 허위일 뿐 아니라 이건 우리가 뻔히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를 인격을 파탄시키고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악의적 고의적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도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이걸 언론사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고의성, 악의성,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것이 언론 그 피해를 통한 구제 장치를 넘어서서 이 권력자라든가 내로남불 권력자라든가 또 권력 비리나 이런 사건들을 취재하기 시작하는 언론사에 입을 막기 위한 그 취재를 막기 위한 봉쇄 수단으로서 너무 과도한 외국에 없는 언론중재법규를 규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당일 뿐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론단체들 좌우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언론단체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 언론인 출신이죠. 아나운서 네. 언론중재법이 이제 처리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들어봐도요. 네.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허위 조작 보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뚜렷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렇게 이제 확보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언론의 이제 자유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에 대한 얘기는 늘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이 그동안에 쭉 논의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최영두 의원이 얘기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 검열과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고 허위 조작에 의해서 피해가 당한 거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어떤 취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언론중재법의 어떤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수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면 폐기합니까?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언론 중재 건수가 많은데 언론 중재위원회에 위원수를 들이자 이런 부분은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거의. 예,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걸 뭐 짧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6개월 인정하자는 것도 좋다고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 없는 입법 내, 외국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에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언론의 피해로 인해서 큰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들조차도 없는 법을 굳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걱정이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법안이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개 그건 외국 같은 경우는 판결로서 제도화해 온 것이지 이런 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고 네. 심지어 그 토론 과정에서 문화체육부 차관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 선배, 이게 왜 징벌적인 선배냐 그러면은 그 민주당 의원님이라든가 열린민주당 의원님이 토론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언론이 이렇게 징벌을 줄 정도로 세게 매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과도하다라고 그 문체부 차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는 거니까 매출액의 1000분의 1, 심지어 매출액의 100분의 1 논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 언론 보도를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에 이 문체부에서 그렇다면은 언론사의 경우에 뉴스 보던 매출액으로 이렇게 자꾸를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너무 지나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박성준 의원님, 이제 언론의 이제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특히 이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이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타격을 받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언론사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사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역시요.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오보, 이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한 60%는 인용액이 한 500만 원 이하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허위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피해 정도에 비해서 책임을 묻는 정도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뭐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보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특권이나 성역화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거 좀 반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20초만. 지금 그래서 정부도 걱정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이게 아까 500만에 그러지만 실제로 몇 억씩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0,000개나 넘는 언론 등록 언론사 그리고 포탈이라는 뉴스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든 법원으로서도 지금 이런 징벌이 아니더라도 언론의 그 허위 보도로 인한 위로금을 많이 주자는 판례를 지금 그렇게 판례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특히 30조 3항 고의중과실의 규정 같은 경우는 최영두 의원님 고의중과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근데 이런 겁니다. 결국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사파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을 게재하면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과도한 위헌적인 법규고요. 결국에는 이 법을 지금 무리하게 주자는 이유가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권력 내로남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고위공직자라든가 권력 비리를 수사할 때 이런 큰 이제는 최영두 의원님 이제 문체위 선배야 맞아볼래 이렇게 협박하는 최영두 의원님께서 전락할 것이라는 걱정이 저뿐 아니라 저는 그렇지 겁니다. 않고요. 최영두 의원이 역대 정부에서도 언론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언론의 피해에 대한 부분, 구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론학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에 대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여론이 그동안에 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법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이 법은 그러니까 유불급이고 교각사루다 이거죠. 이러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이겁니다. 민주주의. 최영두 의원님. 아니 민주주의 좀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 최영두 의원 제 얘기 말씀 듣고 좀 말씀해 주시죠. 단체들이 다 반대합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언론이 이제 사부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회라든가 뭐는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어떤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피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 여기서 잠깐. 최영두 의원님 아까 조국 그 장관 칼럼 있지 않습니까? 사진 그 칼럼 사파 사건 그 문제는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의 중과실의 추정에 사진 6부에 보면 사진 사파 영상 등 시각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취하게 되는 등 시각 자료로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고쳐야죠.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만 가지고 고의 중과실의 추정, 즉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5배 이상 할 수 있고 하는 걸.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문제됐던 신문사는 이 지적이 있자마자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럴 경우에 그 바로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도대체 무슨 법률을 어떻게 위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지금 권력 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라든가 또는 대기업 이런 대기업은 지금 보호하려고 할 뜻이 없을 텐데 이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정권 말기에 이런 권력 비리 범죄 수사 내로남불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시작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법안 심사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아니요. 지금 그 최영두 의원님 그렇게 좀 얘기하시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경과실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앵커도 지금 잠깐 들어보죠. 주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조선일보에 인용된 그 사진 사파죠. 사파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파가 있는데 피해는 당사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받는 거고 그 사진을 봤을 경우 사파를 봤을 경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사파를 인용한 기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건 불을 봤을 때는 고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수십 페이지의 기사를 만들다 보면 그런 고의 아닌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가 예전에 태풍 사진을 잘못 써가지고 한번 크게 일면에 사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은 그 자체가 이게 고의 중과실은 그 악의와 관계되는 이 명예훼손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런 사파를 실었다, 기사 자료와 다른 사파를 실었다는 것, 이건 조국 그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확장한 거거든요. 그걸로 가지고서 고의 중과실로 추정한다, 고의 중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두 의원님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617님께서 칼보다 강한 펜으로 찔렀는데 더 보상해야죠 얘기하시고요. 9355님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국힘당 받으세요. 먼 훗날에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좋을 거예요 얘기합니다. 아무튼 민주당도 야당도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면밀하게 좀 살피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탁순주님은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기 마산입니다. 비는 안 오고요. 많이 덥습니다. 어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근데 탁순주님하고 지금 최영두 의원하고 같은 동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했습니다. 입당하고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인사는 나누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 다른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다고 어제 사실 오후에 이제 의원회관을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기다리지 못하고 나왔는데 두루두루 인사하고 오늘은 막 원내 당협 위원장들, 네. 원내 오지 않은 다른 위원장들 이제 당원으로서 이제 입당했으니까 쭉 인사하는 것이겠죠. 분위기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까? 훈수 뭐 조언 한마디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천천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 잘 살펴서 좀 더 이제 진중하게 좀 더 멋있게 해주셔야죠. 좀 더 네. 진중하게, 좀 더 멋있게. 자, 박성준 의원. 제가 훈수해도 됩니까? 네. 그 윤석열 이제 후보가 불량식품 얘기를 했던데요. 네. 정당의 부정식품, 뭐 부정식품, 불량식품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당의 가장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 충원 기능이에요. 네. 이 후보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식품도 건강한 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고 불량식품이 있는 것처럼 정당에서는 그 후보가 건강한 후보인지 불량 후보인지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정당의 목적과 국민에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잘할 거라고 보는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 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를 가리는데 최영두 의원님께서 앞장서셔야 되죠. 제가 지금 부정식품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네. 왜 나왔는지를 봤더니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잘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을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네. 그게 아마 법대 다니면서 법정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네. 경제학책도 보고 여러 인문과학 서적을 자세히 많이 본 모양이에요. 아니요. 하나가 이제 많이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인 말로는 술을 많이 먹다가 그렇게 구수했다고요. 예, 본인 말로. 아버지가 이제 경제학책 밀턴 프리드만 책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해줘야 된다는 이게 이제 그 책에 있는 맥락의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항상 그래서 이분은 과도한 검출권 남용은 안 된다라든가 사람이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그 자유주의 또 철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부정식품이다, 불량식품이다 그 말의 언어의 선택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시겠죠. 그 밀턴 프리드만을 자꾸 인용하는데요.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시장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70년대 케인주의, 통화주의의 논쟁이 있다가 80년대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영향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정부론이 등장을 했는데 그 작은 정부론 등장하면서 뭐냐면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시장 실패가 사실 모기지 프라임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죠. 과도한 시장에게만 맡겼더니 결국은 시장 실패에서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실패에 대한 것을 교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밀턴 프리드만의 영향을 받던 그 학파가 시카고 학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미국의 뭐 스티글리츠든 마크 주커버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 얘기 마저 하고요. 예.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라든가 레이건이 주장했던 시장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에요. 코로나 위기라든가 지금 에너지 위기라든가 디지털 위기나 이런 위기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장이냐 정부냐 이걸 가지고 늘 경제학이 됐던 정치학에서 싸움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시각은 과거 80년대의 사고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다. 머물러 있다. 지금 진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 밀턴 프리드만 계속 얘기하는데 밀턴 프리드만 이후에 시카고 학파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미국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시 바라겠습니다. 아니, 박 의원님, 지금 사실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저보다 웃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저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게 경제학의,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경제학의 양기둥이라고 하나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 이런 통화주의 시장주의고 하나는 정부 개입하는 케인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양극단을 둘러서 왔다 갔다 균형을 맞추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실패를 가져오고 국영기업의 실패 또는 그 극단적인 경우는 모든 것을 정부가 개입하는 개입경제 자유주의 실패에 드러났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을 너무 확대했더니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시장 실패가 있더라 해서 이제 또 정부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서로가 이제 균형이 하면서 이게 일종의 그 사이클을 그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가 높아졌다가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의 하나로 이제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한 건데 이건 뭐
부정식품 이야기 아니, 그만합시다. 최 의원님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예. 지금 21세기에 맞는 지금 국가가 실패한 거냐 시장이 실패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80년대 밀턴 프리드만 책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적절하냐 이 말씀인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네. 최영도 의원한테 옐로 카드 들어갑니다. 최영도 의원님 지금 뭐 마시세요? 냉음료 소리가 너무 납니다. 문 의원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 마셨습니다. 물입니까? 확실합니까? 저도 한 모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산 덥습니다. 가서 좋은 거 혼자 더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방송하면서. 그래 이제 밀턴 프리드만 책 제목이 선택할 자유였다.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란 책이죠. 선택의 자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민지님께서 네. 아니 그러면서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다른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러면 건강한 식품을 먹여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아무튼 지금 최영도 의원이 안 오시니까 혼자서 먹고 뒤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김민지님께서 밀턴 프리드만 더운데 엄청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밀턴 프리드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 7617님께서 국힘도 고생합니다. 제2 외국어로 윤석열어 필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아무튼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좀 이거는 깊은 사유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식품이란 이 단어가 일단 조금 그래요. 최영도 의원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건 뭐 그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국민에게 모든 걸 다 선택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선택할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부정식품 단속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부정식품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는 없으니까 이런 거 먹어라. 그럼 막 아니 지금 음주운전 얘기 조금 이따 합니다. 최영도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발언인 게 지금 그 선택의 자유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정식품 먹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농약 먹인 콩나물도 그러면 없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부정식품이란 단어 자체에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80년대 책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 의욕, 의지 이런 것들로 또 경제가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5456님도 조금 부족한 음식도 좀 음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말씀이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5456님처럼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한 좀 해석 주석이 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아니, 주석을 달면 안 되죠. 심플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의 말씀은. 아무튼 최영도 의원이 있는 당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입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영도 의원님도 할 역할이 많아요. 할 역할이 그렇죠. 많아요.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메시지 쪽에서는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음주 갑시다. 음주운전은 뭐가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이제 이 문제로 대변인 한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예. 이제 사실 이 음주운전의 핵심은 그거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까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책골이 되고 말았던 그런 사례인데, 박성준 의원 말씀하시죠. 그래요? 박성준 의원님? 아니,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대변인 일하셨던 분인데, 과거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을 가지고 음주운전 옹호 발언으로 이제 비춰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번에 한 얘기 아닙니다. 저희 대변인 되신 지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되셨고요. 예. 과거에 한 얘기였을 겁니다. 과거에 한 얘기예요? 예, 과거에 이제 한 얘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또 사실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좀 징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캠프 그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술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윤 전 총장이 음주운전이라고도 했나 하고 애둘러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변호해 주신다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어려운 서민의 애완을 하면서 소주 한잔하고 무슨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제 지나친 말씀하셨다가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한테 이제 바로 반박을 당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배포 자료를 내놨어요. 당시에 이제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해서 시점까지 넣었는데 그 시점이 또 틀렸어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출한 정가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 150만 처분을 받은 것은 2004년 7월인데 이분은 또 그걸 다른 시기로 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가 자꾸 자책골이 쌓여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운전 전과 사실만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 대선 후보가 만나는 곳이 맨날 그 술 드시는 곳에서 만나니까 그걸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거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책임지고 물러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할 말은 없습니다. 자책골 당한 게 있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한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게 제가 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의당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게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게 어려울 때 똑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편복지론자들, 보편복지 소사이티 같은 이런 그 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바로 직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전 국민한테 나눠줘가지고 이게 무슨 분배 개선 효과가 있으며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적은 돈을 나눠줘서 차라리 국민 50% 어려운 50%에 집중해 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두둑해서 분배 개선 효과가 있도록 해줘야지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준다는 게 100%가 이게 이제 보편복지 그리고 진정한 소득 배분과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분들이 비판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전 국민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코로나19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그러면 이 국민에 대해서 유료금 형태가 됐든 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래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기재부가 80% 초안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여야가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88%로 이제 결론이 내서 지금 12%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일관되게 지금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정부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또 지방의회라든가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다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건데 지나치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재원의 예산의 문제죠. 이게 30조 추경 중에 10조가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1조밖에 안 되고 그 재원이 그것도 뭐 희망 자금에서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합쳐봐야 3조도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88% 주려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은 국방비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예산을 흘러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이거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 없죠. 그러나 나라의 기본이 있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울 때는 이거는 지금 최영두 의원님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여야 심의 과정에서 같이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했고 또 하나는 당대표끼리도 처음에 100%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처음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조점이 잠깐만요. 저희들은 최 의원님. 그건 줄이고, 그건 아니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지난번에도 이 얘기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냐고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야 합의해서 이제 88%로 이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 결론이 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얼석이 밀린 거죠. 지금 그나마 소상공인 그거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얻어내고. 소상공인 또 지원 분야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니까. 3조가 안 됩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네, 알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전화로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 가십니다. 박진성님께서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내셨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권익위에서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7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당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나 뭐 다른 보고서가 온 거는 없죠, 최영도 의원님? 네, 저희들도 빨리빨리 그 문제를 권익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마산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일도 좀 잘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시고요.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영도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악뮤의 전쟁터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6시에 오겠습니다. 이 두 신사는 이렇게 전환으로는 이렇게 뜨거울까요? 영문을 모르겠네. 폭탄과 총알 날아가는 모양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들이 폭죽이 될까 비가 나는 줄도 모르고 여행을 빨리 재촉하는 당신은 어떤 것을 그토록 사랑하길래 몇 번을 살아났나요. Hey kid, close your eyes.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여기 전쟁터에서 임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Hey kid.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살 유미는 올 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받게 된 뇌관 교종 4기 암 판정. 의사 선생님은 유미에게 길어야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항암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유미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두 동생입니다.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받고 있는 비싼 치료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미. 반드시 나아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미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7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오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그리고 내일 오후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50mm 정도 예상되고 오후에 또다시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역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역시 이들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도심과 해안, 제주에는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2도에서 27도 분포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6,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7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이르면 내달 추석 전까지 우리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59일째 되는 날 세운 기록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델타 플러스 감염자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 이후에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림이 아쉽게 올림픽 첫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새 역사를 또 썼습니다. 우하람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받아 12명 선수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회의 과정에서 고승범 위원은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소마 히로이사 한국주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는 일단 무보직 상태로 귀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 비전 주진우 라이브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보수, 경제보수를 외치는 유승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네. 박CH님께서 경선 시작되면 유승민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이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실패하셨어요? 지난번에는 4번 후보였는데요. 네. 작은 당의 후보로 나와서 정말 저 딴에는 선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전하셨어요. 다만 4년 전에는 그 탄핵 이후에 네. 7개월이나 당겨진 대선을 급하게 치렀고 네. 그때는 뭐 민주당 쪽으로 확 기울어진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정부를 겪어봤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여야 간에 굉장히 팽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년 동안 대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더 단단해지고 네.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이제는 특히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설계 건설해 나갈 거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이번에는 꼭 정말 준비된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의 중요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를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거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주택과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통이 제일 심하고 네. 길게 봐도 우리가 시대적 문제가 저성장, 저출산, 저출생 그리고 양극화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아쇠는 저는 경제 성장에서 온다고 보고요. 예. 그걸 경제가 성장해야지 그걸로 인구 문제 또 불평등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다음 대통령한테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승민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우리 판검사 출신 후보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는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 훌륭하지는 않아요. 평생을 네. 법전을 들여다보고 수사하고 판결을 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이 좀 정신 다른 이런 그런 이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저는 제가 정치라는 게 저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가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지만 네. 그래도 이 정치권에서 깨끗하게 개혁적으로 정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고 네. 그런 노력을 해본 결과가 저는 지도자의 능력으로 검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혜진님께서도 유승민만이 보수다. 윤석열, 최재형은 오직 법만 얘기하죠. 희망 이희님께서 경제안보 대통령 유승민 한번 밀어봅시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전부 다 제 지지자들 자, 같은데. 유승민 지금 지지자들 다 몰려왔어요. 지금 예. 이 방으로 다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왜 유승민 참 좋은데 지지율이 왜 이럴까? 1147님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윤석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그분들은 이제 정치 같이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네.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비전이다 정책이다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8월 말부터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우리 야권 후보들이 진짜 치열하게 자신의 비전과 전략도 도덕성을 놓고 검증 과정에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지지율이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신비주의 어떤 베일을 벗는 거죠. 네. 이수미님께서 유승민 의원 응원하지만 지금 정부도 이 정도면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가 안 힘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274님께서는 유승민 후보 코로나 어떻게 대응할지 확실한 대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실한 대답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백신을 빨리 확보해라고 제일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이고 예. 대통령께서도 뒤늦게 백신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은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한 80이 90위권입니다. 30%. 이거는 우리 국력에 비해서 너무 네.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백신으로 이걸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분 중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정도면 경제 선방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네. 우리 청취자분 계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야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늘 비판만 하고 혹평만 가하기보다는 뭐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무능, 독선, 오만 또 특히 위선 이런 거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겪어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네. 열망이 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독재는 조금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약간 이런 거죠. 과거 군사 독재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선출된 권력으로 예컨대 사법부,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최근에는 뭐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을 선출된 권력이 좀 허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약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됐지만
그 힘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212님께서 성장해서 가진 자만 더 가진 것이 지금까지 보수의 정치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경제 성장 안 돼가지고 불평등이 심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경제가 추락하고 위기에 빠지면 빈부격차나 소득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은 그거는 소득 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당연히 해야죠. 저는 네네.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복지나 분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힘, 일자리를 만드는 힘,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왁자지껄하고 진짜 사람 사는 세상같이 만드는 힘, 그거는 저는 경제성장이 아주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공공부문 정부의 역할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정부 역할 최소화하자, 시장 기능 활성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유시장 경제나 성장 지상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작은 정부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네. 정부는 정부 역할, 국가 역할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복지국가라는 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아주 옛날 시절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이야기하고 자유지상주의, 시장경제 지상주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보수 정치인보다도 저는 중도 확장성이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중요성, 네.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면 어차피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까 네. 그거를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예.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경제 기자들도 조금 연차가 높은 기자들은 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저도 배우기도 했는데 자유시장 경제 얘기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밀턴 네. 프리드만 선택의 자유, 예.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뭡니까? 밀턴 프리드만은 수많은 경제학자 중에 네. 가장 이 자유지상주의자라 그럴까요? 네. 시장 경제를 그냥 신봉하는. 아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계에서 케인즈 이후에 예. 케인즈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걸 이제 바로잡은 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드만조차도 예컨대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서 바우처를 줘야 된다. 네. 또 부의 소득세라고 네. 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걸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학자라는 게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하라는데, 영어로 진짜 on the one hand 그러고 on the other hand 이렇게 경제학자는 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을 때는 네. 좀 이렇게 가려서 네.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리드만 책에 이게 부정식품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저는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은 네. 아마 그걸 말씀하신 분이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본 모양입니다. 네.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그거는 저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생명, 안전, 건강, 환경 이런 데 규제를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헌법 가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 그래서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정식품이 됐든 불량식품이 됐든 그거는 국가가 국민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 먹도록 네. 그렇게 방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정책입니까? 범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신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4년이죠. 4년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평균이. 예.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첫 두 해에 최저임금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너무 빠른 속도로 첫 두 해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해에는 네. 아주 거의 동결하듯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특히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사정이 안 좋을 때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 일자리만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규제 자체가 그럼 필요 없는 거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현장에서 정말 낮은 임금으로 착취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그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그거를 범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경제 선생님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8748님께서 저출산 문제는 사교육과 주택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중에 하나로 사교육이라고 보고 사교육을 못하게 한다는 정책도 쓴다는데, 자, 유승민 의원님, 우리나라 저출산을 해결하는 문제, 비싼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뭐 저출생이라고 그러죠. 네. 저출생 문제는 사교육 부담, 네. 또 주택 문제, 네. 일자리 문제, 이 모든 게 다 이제 해당되는 거고, 결혼과 출산 거기에 따른 부담이 다 해당되는데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네. 사교육 부분은 중국과 같이 우리도 한때 전두환 정권 때 과외 금지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사교육 규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사교육 규제를 아무리 그래 해봐야 그 지하에 음성으로 더 비싼 과외를 다 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규제하고 금지해서 문제 해결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학교 안에 공공 이 교육기관 안에 지금 그 사교육에서 하는 많은 것들 그것들을 공교육 안으로 흡수를 해와야 됩니다. 네. 저는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요즘 코딩 교육 그런 거 배우느라고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이런 교육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또 저소득층, 빈곤층 자녀한테 기회의 사다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초중고 대학 모두 공교육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를 개혁하는 게 교육 진짜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몇 걸음 더 가야 될 텐데요. 여권의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권 상대 후보로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유승민 후보님? 누가 나올 것 같냐고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만은 뭐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결선 투표 있기 때문에 네. 만약 1차에서 50%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올라오고 있대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네. 기본주택도 얘기하고요. 기본소득 계속 선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학자로, 아니 경제 전문 정치인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오늘은 또 기본주택까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기본이 강한가 봐요. 기본이 이게 안 돼 있는 정책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아니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네. 기본소득의 경우에 아니 부자한테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네.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은요. 네. 먹고 살 만한 사람은 세금 내고 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 돕자는 게 공정소득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돈을 n분의 1로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왜 국민 세금으로 돈을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오늘 기본주택 발표했는데요. 네.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무주택자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안락한 그 충분히 넓은 집, 네. 그 집을 아주 값싼 임대료로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뭐 완전히 사탕이 범벅된 달콤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께서 정말 이런 공약은 나쁜 포퓰리즘이고 이거는 가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그 명예대표님 그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 같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어디서 도대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하고 제가 진짜 전쟁을 한번 벌여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절대 나쁜 포퓰리즘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은정님께서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 때도 그런 이론 아니었나요? 물어봅니다. 무상급식이 잘못했습니까? 무상급식은요. 이게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예컨대 아동수당 같은 거 지급할 때는 저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예. 무상급식도 저는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막 울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2011년인데요. 네. 그 당시 오세훈 시장하고 제가 이 한나라당 최고위원 할 때인데 네. 제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뭐 거기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지지합니다. 3287님 문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지지율을 좀 어떻게 올릴까 좀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지지율은 정책으로 올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부분 지적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지율은 지금은 이제까지는 뭐 그렇게 고전을 했습니다. 네. 고전을 했는데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고요. 네.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각각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다음 정부는 정말 이건 좀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대통령 뽑아보자. 네.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좀 뽑아보자. 저는 그런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찬찬하게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과 책임감과 일관성, 신뢰 이런 거를 보시면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실 유권자들이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하나 조언을 하는데 예. 여가부 폐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여성표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네. 정말 제대로 양성평등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기재부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이런데 양성평등국을 설치해서 네. 진짜 남자든 여자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본래의 고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들은 다 힘센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가부가 정말 해야 되는 일도 못하고 있죠. 제가 여가부가 일을 잘못해서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네. 여가부가 고유의 기능이 없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 쪽으로 거기에 그걸 해서 대통령이 이걸 오케스트라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대해서 좀 반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사실상 남북에서 좀 남북 대화 그리고 정상회담 이런 거는 남북 한 민족을 위해서도 이거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유승민 후보의 통일관, 남북과는 좀 다릅니다. 보수 정당의 다른 후보들과. 저는 김정은을 상대로 정말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런 대화가 국민들한테 그냥 쇼로 하고 국민을 속이는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4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네.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반도에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은 더 고도화되고 실전 배치가 다 되고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총살당하고 불태워 죽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김여정이라는 사람 북한의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눈치를 보고 저는 남북관계 단호하고 당당하게 하되 정말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화라면 저는 절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화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권현숙님께서 유승민 의원님 참 괜찮으시네요. 만나보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왜 국민의힘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승민은 참 좋은데 국민의힘은 내가 못 지켰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을 진짜 바꿔보려고 네. 아주 오랫동안 네. 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개혁 보수라고 말하는 게 네. 그게 진짜 바뀌자는 겁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일부 너무 보수와 너무 우경화되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제가 중수층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중도층, 네. 수도권, 청년층 네. 이분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 저희들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결국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경제 민생 제대로 해결해 달라. 네. 깨끗하고 개혁적으로 정치해 달라. 네. 헌법 좀 제대로 지켜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국민의힘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청년을 잡아야 되는데 네. 자꾸 윤석열 후보는 저기 우측으로 막 가시네요. 제가 그분 출마 선언할 때 그 출마 선언문에 그 자유라는 단어만 너무 많고 다른 헌법 가치가 없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저건 너무 옛날식 보수다. 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국민들께서 제일 실망한 게 정의, 공정, 평등 이런 가치들을 자기들이 독점한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었다. 조국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새로운 보수는 우리가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실천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자유만 강조하는 그런 올드보수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2456님께서 지지율은 이슈라는 숯불에 언론의 바람이 불어야 활활 올라갈 텐데 자 유승민이란 숯불에 언론이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불까요? 유승민이 대통령이 될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의 칼, 그 자리, 욕심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마치고 박수도 못 받고 그냥 불행하게 다 그만뒀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꼭 돼보고 싶고 그게 저는 정권 교체를 단순히 교체하는 것보다 성공한 정부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히 그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으로 수서 나들목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어서 탄천 1교에서 수서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입니다.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16km 길게 정체고요. 여기 서해대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도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2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까지 또 여주 휴게소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12km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덕평에서 양지터널 부근 9km 또 동수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도 9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혁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뭔가요? 네, 먼저 여론조사에 속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대선 앞두고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의도를 가진 좀 부정식품 아니고 부정 여론조사 많이 있습니다. 자, 속지 않는 법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야가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여론조사가 정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여론조사는 A 후보가 우세하다고 하고, 그런데 같은 날 나온 여론조사인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B 후보가 우세하다고 들쭉날쭉합니다. 널뛰기를 띱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여론조사를 보는 유권자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론조사가 실제 지지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또 이런 여론조사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준비해 왔는데요. 예. 먼저 이 말을 여론조사 기사 보시거나 들을 때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 말 뜻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이런 말은 예를 들어 A가 지지율 25% 얻었다라고 하면요. A의 지지율 범위가 22에서 28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거 이해 잘 안 돼요. 이런 거 신뢰 수준 이런 거 수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더 좀 중요한 거, 더 중요한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앞에서 안에서 누가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믿지 거죠. 말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누가 더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네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 하면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점. 네, 그리고 숫자에 얽매기보단 추세를 봐야 한다 이런 건데요.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개별 여론조사 숫자보다는 추세를 읽는 자료로 여론조사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관심 가진 후보가 어제는 0.5%포인트 이겼고 오늘은 또 0.5%포인트 졌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이냐 이것을 시계열적으로 같은 여론조사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보지 말고 흐름을 보라는 거죠. 추세를 네. 보자고요. 그것도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 기간 안에서 나온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문에서 누가 몇 %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꾸준히 해오는 그 한 회사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사 문항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는 것도 같은 회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여론조사 문항이나 그리고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 몇 %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여론조사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 ARS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RS는 말 그대로 설문지를 미리 녹음한 음성을 듣고서 번호를 눌러가지고 답하는 방식이고요. 예. 반면에 전화 면접 조사는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직접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ARS는 주로 고관여층들이 많이 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싫음, 매우 좋음이란 답들이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ARS가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긴 하는데 1000명 규모 조사일 때는 전화 면접은 최대 1,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고요. ARS는 300에서 500 정도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 방식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좀 싸게 해주는 데도 있고요. 사장과 친분 관계에 따라서 조금 더 막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도하고 막 하는데 여론조사 저는 최근 여론조사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70% 찬성. 조금 있다가 그 몇 시간 후에는요. 가석방 70% 찬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나오는데 이걸 다 믿어도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유권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건데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언론이 이런 경마식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지점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중요한데 그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언론들이 조금 더 윤리를 가지고 또 좀 생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는데 언론의 성찰 자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가 오는 9일로 잡혔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소식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광복절 가석방 신청자에 포함되어서 가석방 여부가 9일 날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조사에는 내부위원 3명 그리고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과반수로 의결이 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해가지고요.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70%, 반대한다가 2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4개 기간 합동 전국 지표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 될 정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계속하시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부 외부위원이 이견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석방이 가능합니까? 네,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서 예비심사를 통과해서 최종심사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례가 굉장히 없던 일이다 보니까 특혜다라는 지적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법 승계,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재판도 있고 또 다른 재판이 한 건 더 있는데요. 네. 프로포폴 혐의 관련된 건입니다. 그렇죠. 그건 또 경찰도 검찰도 조사하고 있었죠. 네, 기소해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또 다른 건도 있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 올리는 게 맞냐 이런 비판들과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촛불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가석방이, 그리고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기업 활동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1인 시위도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나요?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됐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흥성교도소에서 이렇게 1년을 복역을 네. 했는데요. 복역을 했는데 원래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서 그 동종 전과가 아닌 경우, 동종 혐의가 아닌 경우 70%인데 이번에 6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기에 7, 80%를 살면 이렇게 가석방이 돼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굉장히 좀 분해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7668님께서 가석방 이걸 해준다고요. 김수희 노래 생각납니다. 너무합니다가 생각납니다. 얘기합니다. 4592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형기 다 채우고 당당하게 나오고 싶은데 왜 주변에서 자꾸 나오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으면 좀 이따 자동으로 나오시니까 좀 더 쉬시게 제발 좀 신경 좀 끄시고 각자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네, 언론이 또 집중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언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도해서 저희들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예, 하나 잡으면 과거에는 80%였는데 지금은 이제 형기의 60%를 채우는 걸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원포인트로 또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산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좀 네. 그러네요. 우리 법이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이렇게 작아지고 막 꼬이는 건지. 이 정부 들어서도 왜 그런 의심을 받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요. 네, 법조 일어나 이 말 들어보셨죠? 법조 일어나 알죠, 저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뽑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재야 변호사라는 말과 제조 변호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향해서 들판 약자를 써서 네. 재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어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서. 굉장히 약간 폐쇄적인 법조계 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면서 일종의 사법개혁 이슈로서
있어서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도 판사 검사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 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그 등수에 따라서 판사라고 하고 막 검사라고 하고 변호사라고 가는데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 생각이 좀 짧은 판사들이 검사들이 좀 무리한 법 집행이 있어서 그래도 그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를 하면 검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법조 일원화가 도입됐는데요. 네, 이제 그런데 그에 따라서 판사 임용 조건인 최소 법조재직 연수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원조직법 바꾸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올해까지는 5년 이상,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을 늘려서 10년 변호사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판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법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재직 연수를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법원의 현실론이 굉장히 통하게 된 건데요.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우수 자원들이 그러니까 5년 정도 변호사 하다가는 판사로 오는데 10년 넘게 변호사하면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굳이 법원에 오지 않는다.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낮춰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고요. 이런 현실론이 통해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시행도 안 해봤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법조 일원화의 어떤 취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조 일원화 좋은 취지, 이게 좋은 취지로 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판사로 임용되는 사람들, 검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좀 우수한 자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경험이 있으면 이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약자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판사 검사로 좀 갔으면 하는데 대형 로펌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가고 그리고 어떤 줄과 어떤 인맥이 좀 작동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민변에 이런 곳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왕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죄송합니다. 올림픽 잘 보고 있어요? 네,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운동 경기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는 또 챙겨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안산 선수 빼미 논란 궁금합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반응,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대립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외신에서도 뭐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BBC라든지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이런 데서 다 보도했어요. 예, 다 좀 보도를 부끄러워요.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안산 선수를 향해서 짧은 머리 관련해서 네. 이렇게 뭐 반페미니스트들 자극했다라든지 온라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이버 불링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손가락 모양 같은 유치한 주장을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죄송하다며 받아준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다. 그리고 여성 인권 낮은 거 사실 아니냐. 성폭력,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물 등 폭력이 존재하고 제대로 처벌도 된 적이 없어서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안산 선수한테 페미니스트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그 결과를 폄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만 봐도 정말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더 세계적으로 이슈화돼서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또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반응은 그게 싫었으면 그런 식으로 애초에 행동했으면 안 된다. 이것은 폐지 위기에 몰린 여가부와 그 배우 세력인 온갖 여성단체 그리고 여기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니냐. 배우 세력이 나와요? 예, 뭐 그런 의견도 그런 있어요.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안산 선수한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국민의힘 대변인 그 주장이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의 핵심은 남혐 용어를 사용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걸 논평이라고 하냐, 한마디로 안산 선수가 사건 발단에 단초를 줬으니 이건 안산 선수 잘못이다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 야당 대변인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또 그런 단어들이 왜 남혐 용어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그냥 유행어인데 이걸 두고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내 딸도 덥다고 단발머리 했다. 뭐 이렇게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근데 옹호하는 목소리가 일부 남성, 일부 극 커뮤니티는 있죠. 예, 일부 이걸 옹호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 알고 얘기한다든지 옳은 말씀이다. 쇼컷이라고 비난한 적 없다. 뭐 이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이 논란이 뜨거웠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사이트별로 또 다 되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왜 남혐이라고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령 그게 페미라고 쳐도 그게 뭐 죽을 죄냐, 뭐 국가 존속을 위협하냐, 뭐 그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개인적으로 페미를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지금과 같은 행태를 지켜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난다. 설사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안산 선수한테 행해지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페미니즘의 성역화가 목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사이트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결국엔 정치권 언론이 한편이라 이길 수가 없다. 뭐 이외로도 페미니즘, 뭐 남성 혐오 이것은 사회 악이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심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남성 커뮤니티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좀 있지 않나요? 뭐 일부 그런 의견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워낙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소위 말해서 딱 뭐 그걸 어떤 사이트가 이렇다, 혹은 뭐 어떤 남성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특정 사이트별로 좀 많이 그래도 성향이 좀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일베에서 자성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일베에서는 뭐 없어요. 거의. 전경호님께서 안산 선수권은 논의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얘기하시고, 박하양님께서 젠더 폭력을 젠더 논란으로 키운 언론 자세부터 짚어보기를 바래요. 네, 언론 정치권에서 이 젠더 논란으로 조금 재미를 보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도 좀 너무 자극적으로 써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 지적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론과 정치권이 말입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최근 다주택자 논란이 있었던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가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비판하는 목소리는 보수의 내로남불이 역대급이다. 방송에 나와서 여태까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엄청나게 하더니 정작 본인은 뭐냐, 뭐 시대 특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결국에는 SH 사장까지 했으면 특혜 더 누렸을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그냥 임명했을 텐데 그럼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쿨하다. 뭐 아니면은 좌파는 내로남불에도 버티고 우파는 책임지고 사퇴하는 거 보면 이건 양심의 차이 같다. 이렇게 좀 나뉘었습니다. 그래요? 청년 커뮤니티에도 반응이 있습니까? 청년들도 관심이 큰가요? 예, 아무래도 이게 또 부동산 이슈가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여기에 요즘 많이 관심 가진다 보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실망이 크다. 이제 좀 정상적인 운영이 될까 기대했는데 뭐 여야를 떠나서 이런 내로남불의 치가 떨린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김의겸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본인 부동산은 절대 포기 못하는 것 같다. 결국 집을 선택했구나. 애초에 도덕성이나 재산 형성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려면 본인도 그만큼 책 잡힐 거리가 없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다. 뭐 다주택이 죄인가?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또 거기서 사과하고 고개 숙인 김연아 후보도 답답했다. 뭐 이런 반응도 좀 나뉘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서도 좀 반응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 팔긴 싫었나 보다. 뭐 내로남불 여태까지 내역들 보니 이거는 실드 치기가 어렵다. 뭐 항상 태클 걸었던 게 다주택 보유였는데 본인이 정작 그래놓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냐. 뭐 애초에 저렇게 공격 들어올 걸 몰랐나?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뭐 역시 국민의힘이다. 한마디로 민주당과는 좀 대조적인
객관적인 양심적인 결정을 했다. 뭐 다주택자는 죄가 아닌 것 같다. 뭐 아니면은 이거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보는데 뭐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공격당할 여지가 있어서 좀 싹을 잘라낸 것 같다. 이런 아쉽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청년 보수들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는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비판이 많습니까? 예, 뭐 여가부담은 통일부 폐지가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는커녕 세금을 퍼다준다는 그런 주장도 좀 보였습니다. 뭐 그래서 이산가족 안 만나도 좋으니 그만 좀 해라. 얼굴 한번 보고 또 식량 지원을 해서 생명줄 연장해 주려 그러는 거 아니냐. 아무 실익도 없는 지원하지 마라. 또 건물 폭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급하긴 한 것 같다.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긴 해야 될 텐데 먼 일 하기 전에 북한에서도 항상 좀 심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기회에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냥 냅두면 결국 중국에 홀랑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통일까진 무리더라도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일부 도와줘야 된다. 뭐 해서 종전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굶는 거는 저 정도면 진짜 많이 힘든 것 같다. 뭐 도와주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렇게 북한의 감정 호소를 받으면 안 된다. 받고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뭐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남북 대화에 대해서, 남북의 평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청년들하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러시아 이어 일본 추월하는 국방비.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2조 8천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또 5.5% 정도 는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 예산이 세계 9위였던 러시아를 넘어서 7위인 일본도 추월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보통 2018년에서 2020년까지 7%에서 8.2%가량 증가했는데요. 올해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우리는 2.7%인데 G7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라고 합니다. 주로 무기에다 썼습니다. 2018년에는 4조 3천억 원어치 무기를 샀어요. 주로 미국에서 샀고요. 무기를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국방비만 줄여도 청년 실업, 청년 교육비 걱정이 없습니다. 남북의 전쟁 위험만 사라져도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평화만이 답이고 평화만이 갈 길인데 우리는 너무 무기 사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어요. 한강딸이 SOS 생명의 전화 10년간 1808명 살렸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한강 교량에 가보면 SOS 생명의 전화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개 교량 중에 7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벼랑 끝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1800여 명에게 생명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73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명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요. 10대, 특별히 17세에서 19세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세에서 19세,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신입생, 취업준비생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곳이 없는 사람이 많은가 같아요. 이야기라도 들어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9413님께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아직 전쟁 중인 국가. 네.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살자 들으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햄버거 찾아가십시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너 없는 여기에는 시간도 멈춰있어. 멀리 가지만 너 거기 있어. 제발 기다려줘. 너 거기에 서 있어. 여기서 혼자 새벽방 한송 미치겠어. 너가 오늘 싫어 만들어준 머그컵이 깨졌어. 내 손에 박혀 피가 나. 근데 왜 난 너 찾아갈까. Sometimes I feel as if no